하늘에서도 연내 한 차례 인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도 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물가나 성장을 바라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다시 폭발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고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8월 인하보다는 조금 더 늦춰가지고 정도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 이제 11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이제 했는데요. 유럽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기준금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주겠죠. 유럽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유럽은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성장도 약화돼 있고 그 유럽의 금리도 내려가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까지도 얻어맞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유럽하고의 금리 차를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야,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카드를 매만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인하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유럽이 하는 움직임을 갖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참조를 할 수 있죠. 그게 환율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6월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였는데 네. 동시에 또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뭐 국제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 부동산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게 안 좋아요. 소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수입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꽤 많이 줄었어요. 6월 달에. 그럼 무역 흑자라는 거는 수출을 많이 해서도 있겠지만 수입이 많이 줄게 되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많이 줄은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인데 이것도 물증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중국 물건을 산다고 하면 관세 때린 다음에 사는 게 좋을까요? 관세 때리기 전이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을까요? 전에 사야죠. 그러면 관세 때리기 전에 밀어내기로 빨리 가져오고 싶잖아요. 네. 그럼 물량이 6월에 폭발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폭발한 만큼 뒤에는 줄어들겠죠. 네네. 왜냐면 이미 보냈으니까. 미리. 예, 그래서 이 관세 이슈들이 일시적으로 이 무역에 있어서는 이걸 앞당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국의 영향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작용해서 수출은 좀 크게 늘었고 의외로 수입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었고, 이렇게 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커졌다, 사상 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말씀드린 거대로라면 사실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블러핑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좀 포장이 된 게 있는 거잖아요. 앞서 땡긴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항구적으로 이어질지는 또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이 데이터만을 보면서 아, 중국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판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하고 달리 관세를, 고유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와, 이제 살아났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관세를 때린 이후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면서 만약에 앞에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훅 주저앉으면 아, 그거였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면은 이제는 조금 뭐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달러 패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적으로 좀 멀어지니까 그 틈새를 이제 중국 위안화가 좀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위안화가 이렇게 다른 통화 달러를 대신해서 뭐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으로 100년 후 뭐 이러면 저 모르죠. 저도 뭐 그렇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기축 통화가 되려면 일단 전 세계에서 두루 그 통화를 써야 돼요. 근데 그 통화를 두루 쓰려면 그 국가의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 적자가 나야 돼요. 그럼 무역 적자를 내려면 소비가 세야 되거든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다고, 부동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해외의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위안화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위안화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결국 언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언어도 많이 쓰는 게 결국에는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화폐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국 위안화가 일부에서 쓰기 시작했다. 이게 나중에 크게 번질 것이다. 뭐 그러면 오케이.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게 금명 간에 위안화의 패권을 만들 것이다. 그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팀장님이 다른 언론사 그 실온을 통해서 해주셨던 얘기던데 예.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새우등이 되게 조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강달러가 와요. 강달러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내수가 힘들어요.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강달러니까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강달러라는 게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달러 강세가 오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출에는 좋은 건데 내수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 금리를 내려요. 그럼 유로 같은 경우는 약세로 보이죠. 그럼 달러는 센데 달러가 세면은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데 유로가 약해요. 그럼 유럽하고 우리가 수출 경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얻는 그 수출의 어떤 메리트가요. 유럽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많이 희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먹고 살기 그나마 좀 괜찮은 선진국들이 자국 통화 약세로 만들어서 환율 전쟁을 치고 나오잖아요. 미국은 달러가 세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수출이 되니까 다행이야라고 했는데 수출을 다른 애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경합을 하는 거죠.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그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렇게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의 엇박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흥국들한테는 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최근 그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데 트럼프가 최근에 피격을 좀 당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좀 더 유력해진 상황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차기에 당선이 되면 이 패권 전쟁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팀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패권 전쟁의 방식은 바뀔 수가 있는데 비슷한 결국에는 기존은 비슷한 거다. 결국에는 미국도 경쟁자가 올라오게 되면은 미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기술 패권은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먹거리거든요. 그걸 뺏기는 거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예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전쟁을 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술 전쟁을 했어요. 그럼 무역 전쟁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전면에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트럼프가 했던 걸 다 부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바이든이 했던 기술 분쟁을 없앨 것이냐? 저는 그거는 상당 부분 계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포위를 해놓은 건데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고 가면 되니까 안 하던 걸 새로 포위할 때가 힘든 거지. 그렇죠. 이미 했던 걸 그대로 이어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에 있어서의 견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양쪽 후보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 자체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뭐 미국 경제 관점과 글로벌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분석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20%인 법인세를 15%, 14%까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 그 재정 적자를 더욱더 늘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면 어떡할 건데 그 관세로 메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관세가 2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관세가 올라간 거는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게 되겠죠. 그럼 미국의 소비자가 세금을 갖다가 아끼면서 다른 데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주는 물가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외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쉽게 안 사그러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서서도 향후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다시 들어서게 됐었을 때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를 한 번쯤은 짚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역대 최장 기준금리 동결 12회 연속 동결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하느니 뭐 8월이나 뭐 10월 첫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이제 뭐 제가 뭐 8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이 말씀보다도 한은에서도 연내 한 차례 인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점을 바라볼 때 8월에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7월 정도에는 시그널을 보통 주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7월 금통위에서 시그널이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도 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물가나 성장을 바라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잘못하면 가계부채를 다시 폭발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시키고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8월 인하보다는 조금 더 늦춰가지고 10월이나 11월 정도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 경제 물가가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뭐 하반기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OECD 말처럼 좀 하반기에는 물가와 내수가 좀 좋아질까요? 일단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는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작년에 1.4%였는데 이번에 2.5% 이렇게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중강연 같은 데서 말씀드리면 놀라세요.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좋아진 게 없는데, 왜냐하면 내수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수 사이드를 조금 벌충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런 기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폭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부르게 되면 금리가 인하돼서 이자 아낀 게 주거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매우 신중하게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를 같이 좀 감안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국 통화 약세가 이제 달러 강세를 예. 유발하면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도 1,300원 후반대인데 1,400원대가 이제 되면 한국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1,300원대 올라갈 때도 이 질문이 있었고요. 1,200 올라갈 때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한은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율의 레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막 환율이 막 쳐올리면서 환율이 막 불안해지면서 1,200원이었던 게 순식간에 1,300원을 넘어요. 그럼 이걸 보는 게 불안할까? 아니면 계속 안정돼 있다가 1,380원에 계속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서 1,400원을 넘어요. 어느 쪽을 더 경계를 할까요? 한은에서는. 당연히 1,300원 넘는 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올라오는 트렌드가 확 보이면 이거는 놔두면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스물스물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레벨대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이 환율이 되면은 나라 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보는 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안정이 되느냐 이걸 좀 보는 게 더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었을 때는 달러가 소폭은 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도 우리가 조금 더 약하다는 걸 보면은 환율이 옛날만큼 많이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1,300, 1,400의 환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위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팀장님은 이제 금과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었는데 채권 등과 비교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투자해야 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채권하고 좀 다른 자산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원화표시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이라는 자산은요 채권하고 달리 미국 달러의 약세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 미국 달러는 언제 약세로 가느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때 반응을 해요. 지금은 미국 금리도 높고 미국 성장도 강한데 금이 생각보다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언젠가는 미국 성장도 둔화되고 미국 금리도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금 안 사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언제부터 올라요? 나눠 까세요. 언제부터 올라요? 그럼 먼저 오를 거 먼저 사놓고 걔 올라서 빼고 더 오를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죠.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 까는 거잖아요. 나눠 깔 때 영원히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걸 깔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시나리오하에선 얘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얘를 미리 담아 놓는 거죠. 왜냐하면 빈집털이 당하니까.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 눈을 번쩍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 이럴 때는 상대적인 수혜는 금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깔아놓으시자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자산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포트가 현금으로 몰려 있다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게 그냥 진짜 현찰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MMF 같은 데 넣어 놓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단기채 펀드예요. 그럼 아주 일정 부분은 장기채 같은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지금 이제 M7 같은 그런 주식 성장주도 일부, 그다음에 가치주도 일부, 그리고 말씀드렸던 달러라든지 금 같은 것도 좀 쭉 나눠서 포트를 좀 펼쳐 놓으면은 어느 한쪽에선 걸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거기서 좀 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한번 여러 개의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배워본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요. 경제에 대한 팀장님의 폭넓은 시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